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다른 정치인이 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메시지에 편승해서 자기가 같이 기사에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언젠가 메시지 내면 이 메시지 내야지 하고 아마 쓰고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자마자 바로 같이 내는 거죠. 한동훈 대표 대리팡으로서 본인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좀 안타까운 건 윤상현 의원이 당 혁신의 기수였어요. 네. 이 당을 폭파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덧셈 정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왔던 그 메시지를 보면 한동훈 대표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던 덧셈 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일관성도 없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탄핵 반대 집회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 한복판에서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광주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금 굉장히 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실지? 지금 이제 세이브 코리아 주체죠.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는 단체가 세이브 코리아인데요. 거기에 이제 전환길 강사도 참석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집회는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근데 탄핵 반대 집회라고 해서 탄핵 반대하자는 얘기만 주구장창 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구호로 오가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연사로 올라서 연설을 하고 있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많은 그 시민분들께서 그 집회에서 나오는 모든 구호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계엄을 옹호한 듯한 취지의 발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광주 민주화운동 그 정신을 기리자는 얘기를 하는 발언도 그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회 자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 중심에는 탄핵 반대라는 게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광주에서 어떻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몰려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차, 버스가 이동해서 그 집회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타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은 그 주변에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라고 오해는 하지 말자. 동참한 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에서 집회를 지역만 광주로 선택했던 것뿐이지 그 언론에서 광주가 마치 뭐 두 개로 쪼개졌다 이렇게 보도가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그거는 아니다라는 점이 이게 명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목에서는 뽑기 쉽죠. 둘로 나뉜 광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로 이쪽이 더 많았다, 이쪽 찬성 집회가 더 많았다, 반대 집회가 많았다, 더 수치 또 싸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소년보 목사, 전환길 강사가 어쨌든 핵심이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돌면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참고로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원희룡이 지금 의원 아니에요. 전 장관. 전 장관이죠. 국회의원 아니죠. 5,176만 명이 헌재 결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칫 또 폭동으로 비춰질 수 유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 거기에 이제 뭔가 목소리를 보태는 정치인들은 그 아래에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광범위한 그 대중들의 욕구 위에 올라타려고 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특별히 어떤 의미가 선동을 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있는 그 집회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나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 민주당의 어떤 비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그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라타고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뭐 어느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에너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집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요 본인이 장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얘기도 하지만 그 집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광훈 쪽이나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마찬가지예요. 욕설이 반이에요.
거기에 좋은 마음으로 갔던 그 국민들이 그 욕설을 거의 동조할 수밖에 없게끔 막 흥에 겨워서 무슨 광신도처럼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요,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지만 이 집회 주최자들은 이거를 악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들 돈벌이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전한길 씨 이분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람 강의 되게 재밌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 교육계에서는 전한길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시 논평을 좀 하더라고요. 메가스터디 자체가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것이 인구가 줄면서 시장이 쪼그라들었대요. 그래서 만든 것이 메가 공무원인데 이제는 공무원 시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환길 자체가 혼자 60억 원을 번다고 본인이 연봉이 60억 원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최고치였을 것이다.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럼 전환길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지 본인이 돈벌이가 됐을까. 근데 지금 그렇게 억지 주장하고 이상한 주장 하잖아요. 스카이데일리 하면서 네. 광고하면서 억지 주장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최근에 이걸 하면서 개인 유튜버에 뭐 20만 수익을 명 올렸을 것이다. 올렸대요. 그리고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분 거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몇 주 만에 구독자가 뭐 20만 명이 늘었다나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힘의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특히 저는 어제 TV를 보다가 국힘 대변인 김기용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게 곧 군합발로 사람들을 짓밟고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똑같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얘기인데. 그 김기흥 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으로 네. 이제 저랑 같이 그 천목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점잖고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길래 이제 의외여서 그 맥락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감히 광주에 오느냐. 당주는 그런 군합발로 짓밟히고 피가 튀었던 그런 계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곳에 오느냐 이제 하는 그런 논조에 반박을 하려다가 그럼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계엄이 이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는데 저는 부적절한 반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계엄이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이 해제됐던 거는 당시에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해제 결의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몰려서 막으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명령을 받았던 군인들이 명령 지시 받은 대로 100% 수행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다행스러운 일들이 겹쳐서 계엄이 일찍 끝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일찍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별일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방송하는 거 보고 저하고도 패널로 한두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잖다라는 말씀에 저 동의하거든요. 참 되게 점잖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얘기를 군합발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오로지 윤석열이 동아줄 같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그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라인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본인이 라인이 너무 없고 그나마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 윤석열이었나? 안타깝다. 이건 저는 그쪽 그래도 거기를 잘 아는 일인으로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것이 본인의 진실인가? 진실이라면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럼 세 번째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망언이니 뭐 이 사람의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이분께서 실언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이 부에서는 계속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안 나타나셨는데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조금 그동안 없던 시그널이 나왔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견해 같이 예, 하고 있죠.
친한파라고는 뭐라고 하세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거요? 메시지요? 네, 메시지. 다 저는- 알고 있으셨죠?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요. 책을 쓰신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려서 조만간 뵙겠다고 그 추운데 이제 감기 조심하시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릴 거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근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잠시 멈춘 것뿐이지 정치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멈췄던 정치 활동을 조금씩 이제 해 나가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격담보다 진일보한 거잖아요. 이번 SNS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격담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명해서 사진도 찍히고 하다 보니까 목격담이 생산되는 건데 이번에는 어쨌든 본인이 피동이 되는 게 아니라 능동 형태로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어쨌든 조금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이경 대변인은 지난주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유승민, 한동훈이 나올 때 그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다라고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칭찬을 하셨어요. 네. 근데 유승민은 저 보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에 이번 주에 이제 유승민의 스탯을 보니까 계엄 잘못됐다. 근데 헌재도 잘못됐다. 그래서 본인이 경선에서 약간 극렬한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제 경선에서 본인이 많이 표를 받지 못할까봐 우려해서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스탠스를 가졌어요. 네. 그러면 이런 스탠스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은 잘못됐다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헌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건 모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 제가 참모는 아니지만 만약에 참모라고 생각한다면은 걸림돌이 당신한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재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중도층의 지금 지지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럼 그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은데 우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윤석열이란 스탠스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하신 그것도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한동훈이 이제 팬덤이 있었는데 지금 팬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에서 아마 한동훈이 2위 했을 거예요. 이거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한동훈이 2위 했을 거예요.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겠다. 1위가 이준석이었고 2위가 아마 한동훈인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팬덤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자, 정치권에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2말 3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사실상의 출마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조만간 찾아뵙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다 미리 친한 한동훈 쪽에서는 미리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등장 시점. 저는 계산한 적이 없고 네. 다만 그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 상황이고 열심히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서거나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도 심판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만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 있을지도 모르는 뭐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굳이 의심을 살 필요 없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유재화 위원장과 김상욱 의원 등 소장파를 중심으로 언더 73 유튜브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예, 또 정치권에서는 나름 신선하다 반응도 얻고 있는데 이때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예, 그 언더 73은 뭐 비상계엄 훨씬 이전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시절부터 저희끼리 그냥 수다 떨려고 만든 공간이었고 그런 김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보수에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없으니까
저희가 좀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 섭외해서 지금 얘기도 듣고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2월 중에 그게 이제 개설을 하게 된 거였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예고한 듯한 그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도 어느 정도 또 그 나올 만한 시점이 됐으니까 한 것일 뿐, 이게 양쪽이 서로 어떤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원더73 제가 지지난주였었죠. 이거 너무나도 선거운동으로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위원장님이 2주 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과 소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언더73이라는 것은 청년들, 새로의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되게 좋게 봤던,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선거 운동이 아니면은 한동훈하고 이게 결이 다르다? 그러면 굳이 언더73을 제가 뭐 나쁘게 하진 않겠어요. 이건 좋겠으나 이것이 이제 파급력은 이제 더 이상 확장성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외한 네. 언더73이 과연 이거는 이제 확장성이 있겠느냐. 언더73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바보 아니야? 이거를 잘 활용했어야지, 본인이 막 연락을 하고 했어야지. 근데 들어보면 언더73 만든 이 청년 그 위원장들, 그러니까 정치 입문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한동훈의 죄송합니다. 한동훈의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이 헌재 결정을 지나고 등장해야 된다. 늦죠. 너무 늦죠. 지금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황인데 11%가 이제 최근에 마지막 지지율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 4위인가 5위 정도예요. 그런데 이후에 등장한다? 한동훈 뭘 보고 뽑습니까? 막말로요. 진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선 후보군 중에서 한동훈이 뭐가 있어요? 그 중에 차라리 어리다밖에 없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뭐 대선 후보감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동훈이 무슨 계엄이 한덕수와 공동 담화인가 국정운영 뭐 공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호하게 왔다 갔다 했던 스탠스가 있었잖아요. 이때 명확하게 나는 윤석열한테 이렇게 속았던 것이다. 정확하게, 만약 속지 않았으면 아는 걸로 얘기하고요. 있는 그대로 뭔가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개헌 끝난 이후에 늦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한동훈을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을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 것 빼고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걱정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언더73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활용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죠. 언더73과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전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 결정난 뭐 이유다 이전이다 이거는 아직 한동훈 입장 표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늦는다. 이후에는 늦다. 지금 그러니까 선명한 입장을 표명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은 제가 그전에는 방송할 때는 제가 항상 당에서 2018년도부터 저는 당에서 직책이 있었고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어서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래도 오랫동안 뭐 짧은 경력이지만 정치부 기다도 있었고, 그리고 당 경력도 제가 위원장님보다 훨씬 오래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킹메이커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을 드렸는데, 뭐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은 감사합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예. 알아서 하셔야죠 뭐. 예. 킹 메이커적인 입장에서 네. 말씀을 하셨더니 당 대변인이 아니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당 입장에서 얘기 안 할 뿐인 거죠. 근데 좀 어쨌든 서로 한동훈 원래 이경 대변인이 상대당 정치인에 대해서 칭찬을 잘 안 하세요. 객관적으로 그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그렇고 아니, 이번에도 그렇고 많이 칭찬,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전 뭐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진짜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을 제가 만약에 그 당의 당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선택을 하면 한동훈이 낫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선명한 메시지가 한동훈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할 조짐을 보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윤상현 중진이죠. 윤상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 한동훈이다. 지금 나서면 당에 혼란만 가져온다면서 나서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 당내에서도 지금 국힘의 주류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심하게 치우치신 분들이니까 그걸 경계하는 것 같아요. 상대당에서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그러겠죠. 한동훈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모르겠지만 반윤석열이라는 것은 그 위치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는 구치소까지 가서 제사상을 차렸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제사상은 아니죠. 그게 제사상을 차렸던 건 알겠어요. 아니고. 제사상 같은 차례상을 차렸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망언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계엄이라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가? 지금 그들이 말했던 것, 윤석열이 직접 말했던 것처럼 그럼 정말로 그냥 뭐 잠깐 뭐 이렇게 2시간짜리 그냥 간단한 계엄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밝혀진 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 한동훈한테는 굳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기가 있어요. 지금 이번 주부터 바짝 이게 나왔죠. 메시지 내고 나서 지금 한동훈이 치고 올라가야지 가만히 여기서 또 침묵하면은 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없어요. 그럼 사라집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대변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등장하려면 빨리 등장해라. 아니, 지금 선명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중에 죄송해요. 컨텐츠가 뭐가 있으면 나중에 본인의 메시지 들고 오면 되는데 없잖아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다른 정치인이 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메시지에 편승해서 자기가 같이 기사에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어쩌면 한동훈 대표가 언젠가 메시지 내면 이 메시지 내야지 하고 아마 쓰고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자마자 바로 같이 내는 거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기자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한동훈 대표 대립항으로서 본인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윤상현 의원한테 좀 안타까운 건 예전에 전당대회 때 윤상현 의원이 당 혁신의 기수였어요. 네. 이 당을 폭파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덧셈 정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덧셈 정치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왔던 그 메시지를 보면 한동훈 대표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덧셈 정치의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일관성도 없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짧게만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이경은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은 경계심에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두다가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내란 옹호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방조 세력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지금 이 얘기 내란에서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이 나빠도 최소한 내란 옹호, 방조, 동조 세력이 대선 후보로 나오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점은 뭐 평가를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목할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대선 후보 양자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2월 17일자 리얼미터 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46%, 누가 나와도 46%를 견지를 했고요. 그런데
국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1%대, 오세훈 후보 29%대, 홍준표 후보 26%대로 나왔거든요. 자, 그렇게 그 경쟁력이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국힘에서. 자,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친하고 안 친한 정도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1대1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예상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 저는 대선 주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언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고 그걸 현실감 있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벌써 대선 전국을 전제로 양자 대결을 한들 제대로 된 민심이 여론조사에 반영될까? 그래도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뭐 저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이제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열릴지 여부 자체를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그냥 정당 지지율 비슷하게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활동도 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어떻게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대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율은 오히려 더 다른 분들보다도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자 대결에도. 양자 대결에도. 예. 근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 용국이 본격화된다면.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경 대변인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이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위한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당연히 확장성에서 한동훈 대표만큼 확장성이 넓은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지금 탄핵 인용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날지 안 날지 불명확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서로 간에 키재기를 한다는 게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여론조사, 대선 주자 여론조사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그런 2월 16일에 메시지를 낸 다음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또 분석을 내놨어요. 뭐 신용환 윤석열 캠프 정책 전 총괄실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아주 좀 폄하를 시켰고요. 아마 박근혜 탄핵을 경험하고도 빨갱이 타령만 했던 홍준표를 선택했듯 이번에도 합리적인 보수로 돌아올 가능성은 작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김문수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죠. 그래서 나온 지지율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확장성이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있을까? 저는 글쎄요. 뭐 지역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확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그 후보가 될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0%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예요. 한동훈 대표 지금 겨우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저 지금 책 써요. 좀 이따 만나요. 이게 대선 후보 내 메시지예요.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본인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 검찰 출신으로서 메시지를 내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에 대한 확장성이 있을까요? 뜬금없이 국민의 삶이 민생이 힘듭니다. 경제 얘기한들 이게 확장성이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본인이 낼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낼 수 있는 범주도 되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어떤 메시지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떤 거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지금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한동훈 대표 무슨 메시지를 내고 뭘 얘기하냐. 근데 앞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위원장님조차도 헌재에서 8대0 난다면서요. 그러면은 언더 73인가요?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신다면은 한동훈 대표를 위한다면요. 지금 뭔가 얘기를 하셔야죠. 본인 생각은 헌재의 8대0으로 탄핵이 된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뭘 내야 되느냐? 거기에서 조용히 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기들 당연하죠. 네, 지금 그런데, 끝났죠. 그들의 메시지는. 근데 확장성에서는 선명하고. 오히려 이제는
확장성이 한동훈 대표의 확장성을 더 높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짧게 하나만요. 국민의힘 그뭐 거기서는 또 지금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한동훈이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시간이 오고 안 오고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 반어법적인 거를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되게 안타깝게 한동훈의 정치 경력도 짧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주변에 계신 분들도 너무 죄송하지만 정치 경력이 짧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은 정치를 향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은 선의의 마음은 있겠지만 경력은 짧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인 여의도 문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여의도 문법 저도 잘 모르지만 그나마 10년 가까이 여의도에 있으면서 보고 배운 어떤 그걸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1대1 지지율 대결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뭐 어떤 거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과의 네. 그런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율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지지율은 한전적이다. 거기가 맥시멈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파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1위였다. 되게 이재명이 비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대선 후보에서 1위인지 이것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무조건 옹호만 할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기에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부터 무엇을 했기에 왜 국민의 50% 가까이는 왜 늘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음. 뭐 분석 타산지석 삼아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겠죠. 예. 근데 그거는 그렇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당 대표 시절이었던 한동훈이 아닙니다. 전당대회에서 민심 당심 63% 지지율로 당선됐던 그 한동훈이 아니고요. 지금은 저는 언더독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자의 입장에 있죠. 도전자의 입장의 논리는 가진 자의 논리와는 아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까 그 인용하셨던 신문 기사, 언론에서 경향신문 기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될 확률이 낮다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도전자로서 어떤 면모를 보이느냐, 이경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들한테 줬던 어떤 정치 혐오와 염증, 실망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본인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의 활동, 그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전자로서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네. 예, 한 말씀씩 해주시죠.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본인 대법원 판결 전에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될 거고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견제를 한다 아니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대통령 나도 한번 나보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래 한 톨에 불과한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차찬수 태풍이고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개인을 대선 후보로 박아두고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전략적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국민이 선택한 사람, 민주당원이 선택한 사람이 후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집요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